자, 백트래킹의 한 서브 주제로 부분집합. 그러니까 백트래킹이라는 알고리즘 그 카테고리가 있죠.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부분집합도 찾을 수 있고 순열도 찾을 수 있고 조합도 찾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백트래킹 그 알고리즘 기법으로.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 또 재교출과 매우 밀접하죠. 백트래킹은 알고리즘 분야에서 알고리즘 어떤 카테고리가 백트래킹이고 재교출은 프로그래밍 기법이지. 알고리즘 기법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 용어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그래서 백트래킹을 재교출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백트래킹을 구현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 우리가 앞에서 재교출 그거 설명하면서 예제로 설명을 했었고, 자, 거기에서 그 얘기가 좀 반복될 거예요. 중복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약간 다르고, 또 이제 뒷부분에 좀 응용 문제도 있고, 아무튼 앞부분은, 기초 부분은 이제 복습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빠르면 초등학교 때 배웠죠. 크기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A, B, C가 3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8개. 이게 왜 8개냐? 왜 2의 n승이냐? 이게 저 최교출 과정이죠. 첫 번째 원소인 A를 선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선택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B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C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 안 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A 선택, B 선택, C 선택이면 부분집합은 A, B, C. A, B는 선택했고 C는 선택 안 하면 A, B.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이 n승인지 알겠죠? 둘, 둘. 자식 노드가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인데, 그 다음에는 두 개, 왜냐하면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서 4, 그 다음에 4 곱하기 2에서 8이죠. 그래서 하나였는데 2를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니까 8개가 됐지. 그래서 2의 3승, 2의 n승이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그대로, 이 그림 그대로 재교출로 구현하면 되고,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 재교출, 알고리즘 카테고리로는 백트래킹. 그래서 백트래킹이라는 게 딱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백트래킹을 설명하기에 더 딱 좋아서 다시 들고 와서 이 부분집합 얘기를 하는 건데,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 선택 안 하는 경우. 부분집합은 A 각각의 원소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다 들어있는 부분집합, 이건 C만 안 들어있는 부분집합, 뭐 이런 식이죠. 이게 A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이게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예요. 백트래킹. 다 해본 거잖아. 이 재교출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바라고, 이게 전형적인 백트래킹 탐색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구현은 이렇죠. 그래서 재교출인데, 뭐 이 함수의 이름은 뭐로 하든 자기 마음이고, 첫 번째 인덱스가 그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selected가 선택 목록이에요. 선택하고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 위치 항목을 selected에 선택하고 재교출. 그럼 이 재교출에서 또 재교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 그 다음에는 리턴하면, 즉 쭉 재교출했다가 이렇게 돌아서 리턴하면, 여기까지 다시 또 되돌아오면, 이번에는 선택하지 않고 또 재교출하면 또 재교출 뭐 재교출 돌아서 리턴해서 또 되돌아오죠. 여기에서 쭉 재교출이 일어나고, 또 리턴되면 또 여기에서 쭉 재교출이 일어나는데, 요거 하기 전에는 이건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이니까 선택 안 하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A를 선택 안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푸시됐던 A가 푸시되었다면 여기서 제거하고, 제거해야지. 제거하고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이니까. 그래서 백트래킹 그 구현 기법에 꼭 이래요. 재교출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하고 재교출. 그 다음에 선택했던 걸 취소하는 게 바로 뒤에 뒤돌아와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백트래킹 그 구현 패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뭔가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하고 재교출, 재교출에서 리턴하자마자 선택 취소. 그 다음 또 재교출은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이니까 그냥 바로 재교출이죠. 이게 부분집합 백트래킹 구현의 전형적인 형태고, 내가 이거 하나하나 코드 설명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겠고 익숙하죠, 사실. 그 다음에 depth first search 재교출 과정은 이렇죠. 이렇게 리턴되면 또 이렇게, 또 리턴 이렇게 요 과정.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요 순서대로 탐색됐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보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등급의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백트래킹 혹은 재교출 혹은 이 depth first search, 소스 코드를 보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실행되는구나, 이 그림이 그려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훈련, 코테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처음에는 잘 모르죠.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죠. 아무튼 소스 코드 읽으면서 이런 순서대로 실행되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를 그려봐야 돼요. 눈으로 읽어서만 그려지지 않으면 손으로 뭔가 끄적끄적 메모해 가면서 분석해 보기 바라고. 오케이. 자바 구현은 이렇고 거의 똑같죠. 문법 차이만 있을 뿐. 그 다음에 탐색 순서 변경. 아까 소스 코드를 보고 저 그림이 그려졌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면, 자, 소스 코드 순서를 약간 변경했어요. 이렇게 변경하면 이 부분은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이지, 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재교출이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을 먼저 하느냐, 선택하고 재교출을 먼저 하느냐, 그 차이죠. 이 경우는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그 다음에 리턴해서 바로 되돌려야 돼요. 이게 백트래킹 구현 패턴이야. 선택하고 재교출했으면 리턴하자마자 여기서 했던 동작을 선택을 취소해야 돼요. 얘는 선택한 게 없기 때문에 취소한 게 없지. 그런데 이거 세 줄이 하나의 세트야. 뭔가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했던 거 취소. 이게 백트래킹의 아주 전형적인 그 코딩 패턴이에요. 얘도 원래는 뭔가 선택했다면 바로 취소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선택도 안 했기 때문에 취소도 없는 거지. 얘는 그래서 한 줄이고, 이거 세 줄이 한 세트예요, 사실은. 이거 세 줄이 한 세트야.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하고 재교출하고, 직전에 선택했던 거 재교출로부터 리턴하자마자 직전에 선택했던 거 취소. 이게 백트래킹의 전형적인 코딩 패턴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래야 어려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얘는 재교출하기 전에 선택한 것도 없으니까 그럼 취소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혼자 나왔고, 얘는 선택한 게 있으니까 취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세 줄이 하나의 세트다. 오케이. 아무튼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을 먼저 했기 때문에 딱 그것만, 순서만 달라졌는데, 그럼 이렇게 되죠. 선택 안 하고 재교출 먼저. 이런 순서로 이렇게. 아까하고는 부분집합의 탐색 순서가 아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저 백트래킹 응용 문제 보면 이 탐색 순서도 묻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재교 호출을 하면 이런 순서로 탐색을 하게 되고, 그럼 부분 집합이 3개짜리 먼저, 그다음 2개,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아니 하나, 제로 이런 순서죠. 2개, 2개, 2개가 먼저는 아니야. 3개, 2개, 2개, 하나, 2개, 하나죠. 그리고 그 여기 그렇게 출력해 보면 ABC, AB, AC, A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출력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이 목록이 ABC 순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순서로 선택하고 선택 않고를 인덱스 순서인데, 인덱스 순서로 A, B, C 순서니까 선택된 애들도 이렇게 A, B, C 오름차순이죠. 이 부분집합을 선택된 걸 출력해 보면 A, B, C, A, B, A, C, A 이렇게 출력될 거예요. 그 이유는 애초에 선택 대상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A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따지고, 먼저 A를, 그 다음 B를 선택하냐 아냐 따지고, 그 다음 C를 선택하나 하지 않나 따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A, B, C니까 선택 결과도 순서대로 A, B, C죠. 이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출력을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목록이 원래 처음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선택 결과도 내림차순. 왜냐하면 C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B를 선택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를 선택할 테니까. 그 순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출력되는 것이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는 ABC, AB 이거 오름차순이죠. 하나하나가 ABC, AB, AC. 그건 이 목록의 순서예요. 이걸 이해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치. 여기서 또 이 순서도 또 이해해야 되는데, 다 선택한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선택 안 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선택하고 재교출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교출 순서를 바꿔서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을 먼저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 안 된 게 먼저 출력이 되고 다 선택한 게 마지막에 출력되죠. 왜냐하면 재교출 순서가 이러니까. 이렇게가 먼저고 그다음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얘가 마지막이니까. 이 재교출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최고 난이도 등급의 최고 난이도는 그렇다. 그러니까 보통 코테 문제가 입사 시험에 5개 정도 나온다면 그 어려운 순서로 1번이 제일 쉽고 5번이 제일 어렵죠. 방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백트래킹 개념을 잘 이해하면 한 3번, 4번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지금 그 알고리즘 카테고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재교출 백트래킹이 좀 어려운 주제야. 오케이. 잘 이해하기 바라고. 그 다음, 출력 성능 개선. 이건 알고리즘 얘기가 아니고 구현 기법, 프로그래밍 얘기인데, 이 출력이 꽤 느려요. 자바스크립트만 느린 게 아니라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CPU 연산에 비해서 출력이 매우 느려요.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은 나노초 단위로 일이 실행이 돼요. 나노초. 그런데 출력은 밀리초 단위로 일이 일어나요. 출력은. 네트워크 IO도 그렇고 그냥 화면 출력, 뭐 디스크 저장 이런 CPU하고 메모리를 벗어나면 나머지 장치는 CPU하고 메모리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 컴퓨터 내에서 가장 빠른 장치가 CPU, 메모리, GPU, 그래픽카드.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이 세 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나머지 애들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출력이 꽤 느려요. 얼마나 느리냐면 나노초를 1초라고 하면 밀리초는 열흘이야. CPU하고 메모리는 1초 사이에 뭔가 주고받고 하는데 뭔가 네트워크로 주고받고 출력 장치에 저장하려고 하면 한 번 저장하는데 한 번 뭐 하나 보내고 받는데 열흘이 걸려.
1초 만에 CPU하고 메모리는 일을 한다면 이렇게 나노초하고 밀리초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코테, 성능을 측정하는 코테 문제 풀 때 이 출력을 꽤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꽤 느리니까. 그래서 출력할 내용을 모았다가 메모리에 모았다가 메모리는 빠르니까 메모리는 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가서 출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력은 열흘이나 걸리니까. 열흘이나 걸린 출력을 2번 하면 20일, 3번 하면 30일이 걸리지. 메모리는 3번 왔다 갔다 해도 3초밖에 안 걸려. 3초하고 30일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바로바로 출력하면 안 돼. 한 번 출력할 때마다 열흘이 걸려. 출력하지 말고 메모리에 모아. 배열이 메모리죠. 배열에 모아요. 배열에 모으는 건 1초밖에 안 걸려. 비유를 하자면 나노초 1초. 그리고 마지막에 모았던 걸 한 번에 문자열로 만들어서 한 번에 딱 한 번 출력. 이게 빠르죠. 열흘이나 걸리는 건 그냥 한 번으로 끝내야지. 2번 하면 20일이니까 안 되죠. 그 원리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배열에 모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출력할 내용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문자열로 만든 거죠. 문자열로 만들어서 아웃 배열에 추가해서 모았다가 마지막에 그 배열에 있는 내용을 사이사이에 줄바꿈 문자를 끼워서 문자열 하나로 만들어서 출력하기. 오케이. 자바라면 자바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당연히 자바도 똑같이 느려요. 자바도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출력할 내용을 스트링 빌더로 문자열로 만들어서 스트링 빌더에 모았다가 마지막에 한번 그 스트링 빌더에 모았던 문자열을 마지막에 한번 system.out.print로 출력해도 되고 그 방법도 있고 코테 풀 때 그 방법도 많이 써요. 또는 버퍼드 라이터를 써서 출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버퍼드 라이터, 이 버퍼드가 무슨 말이냐면 출력할 내용을 버퍼에 모았다가 버퍼가 꽉 차면 가끔 가서 출력한다. 모아서 출력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 버퍼드 라이터예요. 그래서 자기 코딩 취향에 따라 스트링 빌더에 모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스트링 빌더에 모은 문자를 마지막에 한번 system.out.print로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퍼드 라이터 만들어서 그때그때 출력을 바로바로 해도 되고 근데 이건 바로바로 출력해봤자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고 이 버퍼에 모아졌다가 한 번에 모아서 출력하니까 자동으로 얘가 그런 일을 버퍼드 라이터가 모아서 한 번에 출력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애예요. 그게 바로 버퍼링, 출력 버퍼링이 바로 그거예요. 출력이 매우 느리니까 버퍼에 모았다가 가끔 버퍼가 꽉 차면 출력할 수밖에 없지. 버퍼가 꽉 차면 가끔 출력한다. 그럼 느린 출력 장치의 출력을 가끔 하면 되겠죠. 자주 하면 느리니까. 자기 코딩 취향에 따라 스트링 빌더나 버퍼드 라이터나 자기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겠고 자바스크립트에는 버퍼드 라이터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했던 대로 배열에 모았다가 출력하는 방법 이걸 써야죠. 오케이. 자, 연습 문제. 입력으로 주어진 숫자 목록에서 숫자들을 한 개 이상 선택해서 한 개 이상 선택한다. 그럼 부분집합이죠. 몇 개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몇 개를 선택해라 라고 정해지면 순열 아니면 조합이죠. 그렇죠. 몇 개를 선택해라 면 순열 아니면 조합은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게 순열 아니면 조합인데 뭐 몇 개 이상, 뭐 몇 개 이하 이렇게 정확히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몇 개 이상, 뭐 몇 개 이하를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된 수들의 합계 중 절대값이 가장 0에 가까운 값을 찾아서
그 합계를 출력하라. 이런 고태 문제고 예제 입력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2의 8승계의 부분집합이 가능하죠. 2의 8승계면 얼마야? 256이네. 256개면 뭐 순식간에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집합 그 고태 문제고, 자, 이 구현은 뭐 전형적인 부분집합 찾기 구현이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한 것만 빼면 아주 평범한 부분집합 찾기 구현이에요. 노란색 부분 합계. 근데 아까 여기 0개 1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개 이상 0보다 커야죠. 공집합은 안 되니까. 1개 이상인지 골라내는 if문이고, 1개 이상이다 그러면 합계를 구하고, 뭐 이거 합계 구현하는 거 이건 뻔하고, 그 합계의 절대값이 0에 가장 가깝다. 그럼 그 절대값이 작은 걸 골라라 이거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게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찾았던 답보다 방금 계산한 합계가 더 작다. 그럼 이게 새로운 답. 그래서 가장 작은 답을 썸을 고르면 되죠. 그렇다면은 이 답은 처음에 아주 큰 값으로 초기화돼야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피니티, 이 무한대, 이게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최소값을 찾을 때는 이렇게 최대값 인피니티로 초기화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어떤 합계를 찾자마자 바로 그 썸으로 교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찾은 썸이 더 작다. 그럼 작은 거로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탐색이 다 끝나면 가장 작은 그 합계가 되겠죠. 오케이. 자바 구현. 뭐 문법만 다르고 거의 똑같고, 그렇죠? 뭐 특별할 게 없죠. 자바는 인피니티 같은 거 없으니까 인티저 점 맥스 밸류, 가장 큰 값이 저걸로 초기화하면 되고. 두 번째 연습 문제. 자, 입력으로 주어진 숫자 목록에서 숫자들을 1개 이상 선택해서 합계를 계산하고, 그 합계의 절대값의 최소값과, 자,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똑같죠. 뭐가 추가됐냐면 선택된 수들과 그 합계를 같이 출력해라. 합계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수들도 출력해라.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첫 줄에 그 최소 합계를 출력하고, 그 다음 줄에 선택된 수들을 출력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합계만 출력할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그 합계만 이 합계만 대입해서 그 답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봅시다. 이게 답에다가 합계만 대입했다가 마지막에 답을 DFS 탐색이 끝난 다음에 찾은 답을 출력하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합계만 출력하면 안 되고, 이 찾은 목록, 그 선택된 수들의 목록, 이 selected, 이게 목록이죠. 선택된 목록. 이것도 지금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답2, 선택된 수 목록을 대입하기 위한 변수 답2, 답1, 이건 합계 최소값, 답2는 이 선택된 수 목록, 이렇게 답을 2개 출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답1보다 현재 이 합계가 더 작다. 그러면 썸만 대입해 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selected 이 목록도 답2에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 모르는 학생은 이게 복제예요. 복제해서 대입하고 있어요. 자바라면은 자바만 아는 학생을 위해서, 자바라면 이렇게 selected를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selected가 지금 자바라면은 array list인데, selected가 array list를 하나 새로 만들고, 비어있는 array list가 아니라 그 내용으로 selected의 값을 복제해서 새 array list를 만들어서 대입. 자바라면 이렇게 구현하고, 새 array list죠. 내용이 복제된 selected의 내용을 복제한 새 array list. 자바라면은 구현이 좀 더 간결한데 이거예요. selected의 내용을
복제한 새 배열을 만들어서 대입. 복제해서 대입해야 돼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이건 알고리즘 이슈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이슈예요. 이거 이제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이슈예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배열은 참조형이에요. 참조형이라는 것은 변수에 참조 주소만 대입한다 해서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말고 우리나라 말로 값형, 영어로 value type. value type은 변수에 값을 대입한다 해서 value type. 참조형, 영어로 reference type. reference type은 변수에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reference address, 참조 주소만 대입한다 해서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뭐가 참조형이냐, 뭐가 value type, 값형이냐. 변수에 참조가 대입되면 참조형이고 변수에 값이 대입되면 값형, value type이에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객체하고 배열은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변수에 배열의 내용, 값이라는 건 배열의 내용이 값이죠. 배열의 내용이 변수에 대입되는 게 아니고 배열의 주소만 대입돼요. selected 배열에 대한 주소만 대입이 돼요. 그냥 대입을 하면. 자, 이 DFS 이 탐색 과정 그림에서 요 노드, 이 노드가 뭐냐면은 이게 selected 배열의 값이죠. selected 배열. 여기에 A를 푸시했고 B를 푸시하고 A 배열에 이렇게 넣는 거죠. 넣고 여기면 이제 배열에 A, B, C가 다 들어있겠지. 그다음에 리턴 될 때 이 selected 배열은 A, B로 되돌아가야 돼. 그러면 리턴 하자마자 배열에서 이 마지막 항목을 제거하죠. 이렇게 DFS 탐색 도중 selected 배열의 값은 계속 변화해요. 이렇게 쭉 변화하고 마지막에 리턴 하고 끝나는데, 그러면 끝났을 때 selected 배열의 값은 이걸로 되돌아와 있어요. 이 빈 목록으로. 그래서 DFS 탐색이 끝난 루트 노드에서 selected 배열의 값은 빈 배열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구현했다면 답2 변수에 대입되는 것은 selected 배열의 내부 값이 아니고 이 배열의 배열의 내용이 아니고 배열의 주소만 대입하라는 거예요. 참조형이니까. 배열이 참조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답2 변수에 들어있는 것은 주소니까 그 주소를 따라가면 이 배열이 있겠죠. 그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출력하는 시점에 selected 배열의 현재 내용이 출력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출력하는 코드를 가봅시다. 여기 DFS 탐색이 끝나고 리턴되면 그 다음에 답을 출력하는데, 만약에 이 답1 변수에 대입된 게 복제된 게 아니라 그냥 selected라는 변수를 그냥 이렇게 대입했었다. 그러면 답2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건 selected 변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러면 탐색이 끝난 시점에 이렇게 출력하면은 탐색이 끝난 시점에 selected 배열의 내용, 즉 빈 배열이 출력되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답을 찾은 순간에 selected 배열의 값을 출력하려면은 찾은 순간 즉시 그때 selected 배열의 내용을 그때 즉시 출력해 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출력할 거라면 그럼 어딘가 값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출력해야 되죠. 그럼 답2 변수에 주소만 기록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selected 배열의 내용은 자꾸 변화하니까.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내용이 자꾸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담으로 그 인생사진 이런 거 찍잖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건 해가 갈수록 내 얼굴하고 내 몸매가 자꾸 변화하니까. 그렇죠. 가장 잘생겼고 가장 젊고 튼튼하고
뭐 잘생겼을 때 찍어놔야지. 나중에 찍으면 뭐해. 그래서 이 순간을 기록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실렉트 배열의 값은 내용은 자꾸 변하니까 그 답을 찾은 순간에 즉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출력을 하려면은 주소만 변수에 대입해서는 소용없고 그 주소를 따라간 실렉티드 배열의 내용은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마치 스냅샷인 찍듯이 그 순간의 값을 복제해서 사진으로 떠놓듯이 그 메모리를 복제해서 떠놔야 돼요. 복제해서 스냅샷을 그래서 스냅샷 컴퓨터 용어에서도 스냅샷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냅 사진 찍듯이 찍어 놓는다. 왜? 찍어 놓지 않으면 자꾸 변화하니까. 그래서 이 순간의 데이터 내용을 기록해 두고 싶다. 그러면 스냅샷을 찍어야 되고 그게 바로 복제죠. 복제가 바로 스냅샷이에요. IT 용어에 DB에도 그게 있어요. 스냅샷, git도 git 인터널에 보면 git dev 버전 관리 도구 git dev 인터널 내용을 보면 git 버전 기록할 때 스냅샷을 찍어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저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버전 기록이지. 왜? 스냅샷을 떠놓지 않으면 소스 코드 파일은 자꾸 수정되니까. 그 파일의 주소만 기록해서는 소용이 없죠. 내용이 변하니까. 그래서 복제해서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자, selected 배열 참조형이니까 selected 배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selected는 변수고 변수에는 참조 주소가 있고 참조 주소를 따라가면 배열이 있어요. 이 참조 주소가 배열을 가리키죠. 그래서 변수에 대입되는 건 참조 주소예요. 이 주소는 배열이나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 이렇게 구현한 건 이거예요. selected 변수하고 답2 변수에 똑같은 주소가 selected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가 답2 변수에도 대입돼서 주소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배열을 가리키는 거죠. 똑같은 배열을. 그런데 정작 selected 배열은 마구마구 변화하니까 DFS 탐색 도중에 뭐가 자꾸 들어가고 빠지고 해서 마지막에는 빈 배열이 되죠. 그 다음에 답2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마지막에 출력했다면 마지막에 요 배열의 값, 빈 배열이 출력되겠지. 그래서 스냅샷을 떠넣는다는 게 이거죠. 이 순간 요 내용을 즉 selected 변수의 내용을 복제해서 연두색 배열로 복제. 이런 게 바로 스냅샷이죠. 복제. 그래서 만들어서 얘를 답2에다 기록해 놓고 왜? 얘는 자꾸 변화하니까. 이 selected 요 배열은 복제해 둬야죠. 복제한 얘는 안 건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복제한 그 순간의 내용이 여기 담아 있게 되죠. 다 탐색을 끝난 후 마지막에 요 복제해뒀던 배열을 출력하면 되지. 얘가 아무리 변화해도 얘는 복제하는 순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 개념 잘 이해하기 바라고. 아마도 많은 학생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학생이 소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했고, 자, 이제 앞으로 모르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디버깅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바도 이렇게 복제하면 되고, 자바 어레이 리스트 복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구현 팁. 자바스크립트는 그 map reduce filter라는 매우 유용한 배열의 메소드가 있어요. map reduce filter.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의 map reduce filter 이 배열 메소드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면 코테 문제 풀 때 참 편해.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열의 map reduce filter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사용하는 map reduce filter 이 메소드들인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map reduce filter 메소드가 데이터 처리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정말 편해요. 그래서 잘못 알려져 있는 거 그 자바스크립트가 코테 문제 풀기에 적당하지 않은 언어다. 안 그래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 요즘 이
이 코테 이 수업 때문에 옛날에 내가 백주 문제 풀 때는 자바로 풀었었고 요즘은 그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지금 백주 문제 그 더 많이 풀어보고 있는데 그 백준 사이트의 그 자바스크립트 코테 문제 평가하는 노드.js 버전이 옛날 거인 것 같아요. 옛날 거라서 저 몇몇 기능에서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흔하진 않아. 소수 몇몇 기능. 그런 약간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약간의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건 백준 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 코테 문제 평가하는 노드.js 버전이 옛날 거라 그래. 그래서 그렇지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코테 문제 풀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자바보다 자바스크립트가 코테 문제 풀기에 더 간결해서 좋아서 요즘은 백준 코테 문제 풀 때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풀어요. 강의하려고 자바로 변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편한 이유 중에 하나 이거 합계 낼 때 reduce 이거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말로 강의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 설명은 내가 자바스크립트 언어 설명하면서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설명했구나.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이것까지는 설명 안 했다. 간단히 설명합시다. 자, 이 reduce 메소드는 배열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반복 호출돼요. 뭐가? 이 노란색 콜백 함수가. 첫 번째 파라미터가 노란색 콜백 함수,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한 콜백 함수죠. 그러면 이걸 반복 호출하는데 그 첫 번째 파라미터 R 이게 어브리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E 이게 엘리먼트예요. 이 배열의 엘리먼트. 그래서 이 배열의 엘리먼트가 2, 3, 4죠. 그러면 이 reduce가 이 노란색 콜백 함수를 3번 호출하는데 한 번, 두 번, 3번 호출하는데 그때 이 두 번째 파라미터 E는 이 배열의 원소 2, 3, 4예요. 그럼 첫 번째 파라미터 R, 어브리게이트 얘는 뭐냐? 최초 호출할 때는 얘야 얘 0이에요. 0. 처음 호출할 때는 0, 2야. 0, 2. 그러면 얘가 그걸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하죠. 0 플러스 2니까 2를 리턴하겠네. 자, 그 다음 한 번 더 호출해요. 두 번째 호출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파라미터 E 얘는 원소니까 3이에요. 3. 그러면 이 R은 뭐냐? 처음 호출할 때만 0, 얘고 처음 호출할 때. 그 다음부터는 직전에 얘가 리턴했던 값이에요. 직전에 2를 리턴했지. 그러면 두 번째 호출할 때는 그 리턴된 2하고 두 번째 원소 3. 그래서 2, 3이에요. 2, 3. 2, 3이면 2 플러스 3에서 5를 리턴하죠. 한 번 더 호출해. 세 번째 호출할 때 이 원소 2는 4고 그 다음에 R은 직전에 리턴했던 값 5죠. 그래서 5, 4. 그래서 5 플러스 4를 리턴해요. 그럼 9를 리턴하죠. 다 끝났죠. 2, 3, 4. 세 번 다 호출했으니까. 그러면 reduce의 마지막 리턴 값은 얘가 마지막으로 리턴한 9를 리턴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9가 뭐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0 플러스 2, 5죠. 5 플러스 3, 8이죠. 8 플러스 아이고 어떻게 됐어. 0 플러스 2, 2죠. 2 플러스 3, 5죠. 5 플러스 4, 9. 결국은 0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야. 최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0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에서 9가 된 거예요. 리듀스가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플러스 2,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에다가 3을 더하고 그거의 결과에다가 4를 더해서 9가 된 거죠. 이해돼요?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야. 0 플러스 2에다가 그거의 결과에 3을 더했고 또 그거의 결과에 4를 더해서 리턴했고 그게 9죠. 결국은 합계지. 그럼 곱계산은 여기가 1이면 되죠. 그럼 1 곱하기 2 그거의 결과에다가 3을 곱하고 그거의 결과에다가 4를 곱하면 그러면 24죠. 그래서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에다가 무슨 계산을 반복 누적 계산할 때 이게 누적 합이나 하나 다 더하는 합계 혹은 다 더하는 곱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자, 코테 계산할 때 합계 계산 뭐 팩토리얼 어떻게 보면 4팩토리얼이 24죠. 4팩토리얼 계산 이런 거 간단하게 곱셈 덧셈 계산할 일 많잖아. 그때 아주 편하죠. reduce map, reduce 필터 이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이런 배열 메소드 잘 공부하기 바라고. 자바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자바에도 그 스트림 API라고 있죠. 자바 개발자라면 이거 공부해야 돼요. 스트림 API. 근데 자바의 경우에 스트림 API를 자바스크립트만큼 자주 쓰지는 않아. 왜냐하면 자바의 맵 리듀스 필터는 빨라요. 근데 자바의 스트림 API는 조금 느려요. 자바로 구현할 경우는 이거 쓰긴 쓰지만 성능이 문제되는 부분에는 안 써요. 자바의 스트림 API에도 맵 리듀스 필터가 있어요. 자바 스트림 API에. 근데 얘네들이 그 인티저 계산용으로 특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티저 숫자 계산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느려. 객체를 다룰 때는 오케이야. 객체가 아니고 인티저 기본 자료형 인트를 다룰 때는 별로 안 빨라요. 자바로 구현할 때는 얘네들을 별로 안 쓰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얘는 빨라요. 그래서 많이 써요. 오케이. 이 초기값을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호출할 때 여기 R의 초기값을 안 줬죠. 그럼 처음에 2 플러스 3으로 호출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 플러스 4예요. 이렇게 초기값을 안 주면 처음에 호출할 때 R2가 2, 3 그 결과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다가 그 다음 얘를 가지고 호출해요. 그래서 5, 4, 9 이렇게 돼요. 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저 백준에 있는 노드.js가 좀 느리다고 그랬죠. 백준에 있는 노드 그 JS 버전이 이렇게 구현하는 건 지원 안 하더라고. 이렇게 구현하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구현하면 오케이인데. 백준의 노드.js가 좀 버전이 옛날 거라 조금 문제가 있긴 해. 근데 많지는 않아요. 열심히 코테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오케이. 자, 기초 코테 문제. 앞에서 설명한 그 부분집합 찾기 그 구현 연수 문제 이거 다 이해했다면 뭐 어렵지 않아요. 다 쉬워. 그러니까 부분집합 코테 문제라는 게 지금 앞에서 찾은 이 부분은 부분집합 탐색이고, 자, 부분집합을 하나 찾았을 때 뭐 하느냐가 이 부분이죠. 여기서는 그 찾은 부분집합들의 그 숫자들의 합계를 내서 그 합계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를 고르는 거, 그 구현이죠. 이건 또 합계 계산이고. 자, 이 부분만 문제에 요구하는 계산을 하면 돼요. 나머지 이 부분, 부분집합 탐색한 부분은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문제들. 이게 기초 문제죠. 쉬워요. 그래서 도영이가 만든 맛있는 음식, 자, 음식 재료들이 주어지는데 그 음식 재료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집합 각각을 구한 다음에 그 음식 재료들 가지고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이 보니까 음식의 맛이 두 개로 주어지는데 쓴맛과 신맛이 주어진대. 근데 신맛은 쓴맛은 그 음식 재료들의 쓴맛의 합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신맛은 음식 재료들의 신맛을 다 곱하고, 다 합하고 하나는 다 곱하고, 그래서 그 신맛과 신맛의 합계와 누적 합, 그다음에 쓴맛의 누적 곱 재료들의 신맛을 다 곱한 거. 이 둘 차이가 가장 작은 게 그런 부분집합이 뭐냐? 쉽잖아. 다 그쵸?
얘도 얘는 그 문제의 난이도 이게 문제의 난이도 숫자 목록이 주어져요. 그 숫자 목록에 그 숫자 하나하나가 문제의 난이도래. 그러면 그걸 부분집합을 선택을 해. 그 선택된 숫자들 목록 부분집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 합계가 얼마 이상이고 얼마 이하이고 그다음에 그 숫자 목록에서 그 숫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을 텐데 그거의 차이가 또 얼마 이하이고 아니 얼마 이상이고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가 되느냐 그 부분집합의 숫자 그 부분집합의 합계가 어떤 특정 범위 내이고 또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또 어떤 범위 뭐 이상인 이하인 그런 부분집합들이 총 몇 개냐 그 숫자를 세래. 쉽죠? 쉬워요. 그 다음에 링크와 스타트 이거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 그 녹강에서 설명한 문제죠. 스타트와 링크 그때 코테 제목은 스타트와 링크인데 이거와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름만 살짝 링크와 스타트. 근데 지난번 문제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난번 문제는 팀 구성을 찾을 때 딱 그 반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n개 중에서 n-2개를 고르는 n분의 2분의 n 조합 문제였죠. n명의 선수들 중에서 2분의 n명을 골라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 n명 중에서 2분의 n명을 고른다. 이건 조합 문제죠. 그렇게 고른 조합 각각에 대해서 팀 능력치의 뭐 어쩌고 저쩌고 팀 능력치 계산은 팀원 둘둘둘둘에 대해서 뭘 계산하는 거라서 팀원 둘둘둘둘 이건 순열 문제죠. 아주 그 조합 문제와 순열 문제 좋은 문제예요. 근데 실버 1등급밖에 안 돼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 이 정도면 골드지.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조합이 아니고 부분집합. 그러니까 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여기는 정확히 팀 크기가 2분의 n명이어야 돼. 그래서 딱 2분의 n명만 골라야 돼. 이렇게 고를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순열이나 조합이고 고를 숫자가 안 정해져 있으면 한 명 이상, 당연히 한 명 이상이고 n-1명 이하겠죠. 왜냐하면 0명인 팀은 없지. 0명인 팀은 없죠. 그 다음에 n명도 팀이 안 돼. 왜냐하면 n명이 팀이 되면 상대 팀은 0명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팀이 숫자는 똑같지 않더라도 어쨌든 선수를 두 팀으로 나누려면은 최소 한 명이니까 최대 n-1명 이렇게 나눠야지.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크기가 0인 거 제외, 크기가 n인 거 제외. 부분집합 중에서 1보다 크고 n-1보다 작은 부분집합. 그게 팀이죠. 어쨌든 두 팀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한 팀에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눈 다음에 즉 부분집합 문제 크기가 1보다 크고 n-1보다 작은 부분집합들 중에서 팀 능력치가 어쩌고저쩌고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풀었다면은 이 문제에서 이 조합 구현 부분만 부분집합 구현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 등급이 좀 이상하고 이 골드 등급 문제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조합과 순열이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 가지치기, 이 백트래킹, 재교출, 구현, 코테 그 문제, 부분집합 찾기, 순열 찾기, 조합 찾기 이런 백트래킹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했죠. 이 높은 난이도 등급 문제들은 대부분 그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백트래킹 그 재교출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향상 기법은 성능을 평가하는 코테 문제에서 통과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인은 가지치기예요. 프루닝, 가지치기. 가지치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 5개 원소 항목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크기가 2개 이하인 것만 탐색하라 는 문제라면, 그러면 2개 이하만 탐색하라고 했으니까 3개를 넘는 것, 3개 이상은 탐색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탐색할 필요가 없죠. 자, 탐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탐색하지 않고 바로 리턴하는 거, 이런 걸 가지치기, 프루닝이라고 해요. 뭐 당연한 얘기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성능 백트래킹 에서 성능 향상에서 가장 효과가 큰, 가장 중요한 그 테크닉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백트래킹, 재교출 고태 문제에서 시간 초과 오류다. 그러면 어떤 가지치기를 해야 될까? 가지치기를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자, 문제를 하나, 예제 문제 1 이상 50 이하 서로 다른 수 28개의 집합이 입력으로 주어졌다. 이 28개 수들 중에서 부분집합, 즉 몇 개를 골라서, 몇 개를 고르지는 제한이 없어. 몇 개를 골라서 그 고른 숫자들의 합계를 내었을 때 그 합계가 딱 650인 것들이,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나 되는가? 이런 문제. 그러면 부분집합이니까 2의 n승이죠. 부분집합이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지. 그런데 28개의 부분집합이면 n이 28이니까 2의 28승. 그러면 2억 6,800만 개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이걸 탐색하면 당연히 시간 초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 소개할 때 지난주에 그 공식을 소개했죠. NCR 조합이면 공식 이거, 부분집합이면 2의 n승, 그건 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리고 조합, 순열의 공식은 이래요. 자, 문제에 주어진 n을 가지고 이 공식대로 계산해 봐요. 계산해 봤더니 n이 1억을 넘는다. 그러면 시간초가 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순열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n개 중에서 n개를 고르는 순열 문제라고 해봐요. n개 중에서 n개를 고르는 순열. 그러면 위는 n 팩토리얼인데 아래는 n-r. r이 몇 개를 고르냐인데 r이 n이라고 하면 n개를 고르니까 그럼 n-n이죠. 그러면 0 팩토리얼이죠.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그래서 1이니까 결국은 위에 n 팩토리얼만 남죠. 자, n개 중에서 n개를 고르는 순열 문제의 공식은 n 팩토리얼이에요. 분모가 1이니까. 그러면 n이 예를 들어서 14개다. 14개 중에서 14개 숫자가 주어졌는데 이걸 순서를 이렇게 고르래. 그럼 그 순서는 14개니까 14 팩토리얼 개의 순서가 있죠. n 팩토리얼. 14개의 순서니까. 14 팩토리얼. 자, 14 팩토리얼이 얼마냐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커요. 맞나? 1000, 만, 억, 10억, 100억. 맞네. 이렇게 커요. 100억? 이런 숫자면 당연히 시간 초과예요. 그래서 팩토리얼 문제라면 n이 14까지만 가도 시간 초과고 n이 13도 시간 초과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62억 시간 초과고 12는 이것도 시간 초과예요. 이건 4억 7천, 7천만, 4억 7천만, 4억 7천. 12도 시간 초과고 11은
이건 팩토리얼 계산을 갑자기 안 해. 11 팩토리얼은 이건 3,900만. 3,900만이니까 이건 시간초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애매하게 n을 11로 주는 건 좀 애매하죠. 아마도 팩토리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n을 10 이하로 줄 거예요. 10 이하면 300만이니까 이건 널널하죠. 300만은. 이렇게 팩토리얼 문제가 어마무시해요. n이 14만, n이 12, 13만 돼도 시간 초과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주어진 n, 그 다음에 이게 조합 문제인지 순열 문제인지, 그래서 이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시간 초과를 보겠다는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 초과 안 보는 쉬운 문제인지 이걸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분집합 문제인데 n이 28이야. 그럼 2의 28승 1억을 훌쩍 넘네? 그럼 시간초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백트래킹, 재교출 문제니까 시간초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가지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시간초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실행을 하면 노드 저 파일명이 test.js니까 이렇게 하면 몇 초 걸려요. 1억을 넘으면 초 단위로 시간이 걸려요. 답은 31이고 꽤 몇 초 걸렸죠. 시간 측정을 하고 싶으면 이 실행하는 명령 앞에 time이라는 명령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측정해 주고 저게 유닉스 명령이에요. 5초가 걸렸어요. time이라는 유닉스 명령이라서 git bash shell에서 윈도우즈라면 git bash shell에서 이렇게 유닉스 명령을 실행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맥이라면은 맥은 유닉스니까 그냥 터미널에서 그냥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리얼 부분을 보면 돼요. 5초 뭐 이건 시간 초과죠. 가지치기를 해봅시다. 자, 가지치기, 이건 자바 구현. 뭐, 문법만 다르지 똑같은 구현이에요. 뭐, 쉬운 코드니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바도 5초대가 걸려요. 근데 자바가 자바스크립트보다 좀 빠르죠. 좀 느리죠. 자바스크립트가 좀 빠르죠. 조금 빨라요. 같은 5초대인데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이게 자바가 느린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가 빠른 게 놀라운 거예요. 여담인데 그렇지만 뭐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백엔드 자바 여러분이 그 특징도 좀 알아야죠. 여담이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원래 자바스크립트처럼 아예 컴파일을 하지 않는 인터프리터 언어, 자바는 그래도 기계 코드로는 아니지만 바이트 코드로는 컴파일을 하죠. 아무튼 그런 무슨 스크립트 컴파일을 하지 않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스크립트 언어들이 대체로 매우 느린 게 정상이에요. 기계 코드로 컴파일하는 언어가 제일 빠르고, 기계 코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컴파일하는 자바는 기계 코드로 컴파일 언어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 다음으로 빠르고, 컴파일을 아예 안 하는 그런 인터프리터 방식의 스크립트 언어들,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애들이 매우 느린 게 정상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뭐 이상하게 자바스크립트만 굉장히 인터프리터 방식의 스크립트 언어 중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상하게 빨라요. 왜 그러느냐? 구글이 많은 연봉을 주고 천재 인터프리터 개발자를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이 구글이 그 V8 버전 8인지 뭔지 아무튼 V8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만들었고, 버전 8은 아니겠다. 그냥 어쨌든 V8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V8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만들었고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천재 인터프리터 개발자가 만든 것이니만큼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다른 뭐 파이썬이나 그냥 다른 인터프리터 언어들이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빨라요. 심지어 자바랑 이렇게 견줄 정도로. 근데 자바보다 빠르냐? 그건 아니에요. 자바랑 견줄 수 있는 거지 자바보다 빠르지는 않아. 여기서 자바가 좀 더 느리게 나오는 건 어떤 특징 때문이냐면, 자바는 비유를 하자면 5톤 트럭이고 자바스크립트는 1톤 트럭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작업을 잠깐 할 때는 1톤 추력이 빨라. 그런데 긴 작업을 오래 할 때는 무거운 작업, 길고 오래 걸리고 무거운 작업을 오래 할 때는 자바가 빨라요. 그런데 금방 끝나는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가 좀 빨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바가 길고 무거운 작업을 오래 하는 분야가 백엔드지. 그래서 백엔드에 자바가 어울리고, 짧은 작업을 간단하게 잠깐 하는 분야가 프론트엔드지. 화면만 쫙 그리면 되지. 뭐 긴 계산 같은 거 안 하잖아, 프론트엔드는. 그런 건 자바스크립트가 빠르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 잘 맞게 개발됐어요. 사실 그렇게 튜닝한 거야. 서로 그렇게 튜닝했어요. 짧은 작업을 빠릿빠릿하게 하게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튜닝했고, 오래 걸린 긴 작업을 잘 처리하게 5톤 트럭, 10톤 트럭 같은 성능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을 튜닝했고, 그래서 그래요. 자, 여담이었고, 되돌아옵시다. 이제. 오케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이걸 컷해야 되는데,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초과 컷. 자, 합계가 650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다. 그런데 아직 부분집합을 다 완성하지는 않았고, 부분집합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선택한 항목들의 합계만 봐도 이미 650을 초과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선택할 항목들 중에 음수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더 선택해봤자 줄어들 리가 없잖아. 0보다 큰 항목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650을 초과했는데 더 선택해봤자 당연히 초과.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초과 컷 해야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초과 컷을 구현할 수 있으려면은 앞에서 구현은 마지막에 이게 부분집합을 하나 완성한 거예요. 부분집합을 완성하고 나서 합계를 계산했죠. 이러면 중간중간 지금까지 선택한 것만 해도 합계가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마지막에 합계 계산을 하니까. 이 인덱스가 뭐냐면, 그림으로 가보자면, 인덱스를 depth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가 인덱스 0, 여기가 인덱스 1, 2, 3, 4, 5야. 그래서 인덱스라고 내가 표현한 이유는 인덱스 0 위치의 A를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그 다음에는 인덱스 1 위치에 있는 B를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 그래서 각각 그 해당 인덱스의 그 항목을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이니까 그래서 인덱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depth라고 봐도 좋아요. 0, 1, 2, 3, 4, 5, depth 5, 인덱스 5. 인덱스 5면 인덱스 5가 없잖아. 0, 1, 2, 3, 4. 인덱스 0, 1, 2, 3, 4. 얘는 마지막 항목 인덱스 4 위치에 이 알파벳 2를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 안 하고 재교출.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인덱스 5가 되면, depth 5가 되면 선택할 게 없어. 이게 선택이 다 끝난 거예요. 즉 부분집합이 32개. 이게 5개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5승. 그러면 4, 8에 32, 32개죠.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예요. 32개의 부분집합 각 하나하나 완성한 지점이 depth 5, 인덱스 5예요. 그래서 인덱스 5, 얘는 인덱스 28이지. 2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게 추가 되면 리프에 도착했다는 거야. 리프에 도착했을 때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은 중간중간 지금까지 선택한 것이 이미 초과했는지 초과 컷을 구현하기가 좀 애매하지. 지금까지 선택한 것 항목들의 합계를 쉽게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누적 합계, 즉시 계산 구현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 sum. 이게 지금까지 선택한 항목들의 누적 합계이고,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0이고 선택한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0인데
이게 지금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선택하고 재교출이죠. 선택했으니까 썸이 그 인덱스 항목에 예를 들어 인덱스가 뭐 3이다. 그러니까 값이 0, 1, 2, 3, 9네. 그러면 썸이 9만큼 9를 선택했으니까 썸이 9만큼 증가하는 거죠. 여기 리스트에 인덱스 3, 9. 그 선택한 숫자만큼 썸이 증가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이죠. 그러면 썸 증가하지 않지. 선택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합계를 알 수 있고 리프에 도착하면 그 썸이 지금까지 선택한 숫자들의 합계니까 여기서 다시 합계를 또 계산할 필요는 없지. 자, 이렇게 누적 합계, 즉시 계산 기능 이렇게 구현해야 되고 사실은 이런 구현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구현을 했을 뿐 이건 별로 바람직한 구현이 아니고 코테 문제 풀 때 가급적 처음부터 이렇게 구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좀 어려우면 이렇게 구현이 좀 쉬우니까 이렇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치는 걸 연습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이 방법이 훨씬 바람직해요. 이렇게 구현해야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구현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구현해도 이게 빨라요. 자, 아까 5초였죠. 그런데 저렇게 가지치기까지 안 가도 그 마지막에 합계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합계를 계산해 내려가는 게 훨씬 빠른데 아까 5초였죠 여기 2초예요. 반절 이하로 줄어요. 갑자기 확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게 훨씬 바람직해요. 왜 이렇게 확 줄었느냐?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함수 호출도 해야 되고 함수 호출 안 하더라도 이 반복문을 돌아야 되잖아. 반복문은 도는 이런 기계 코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합계 계산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빠르다. 첫째, 이 부분이 가장 그 차이가 크고 또 하나, 실렉티드가 필요 없죠. 얘는 마지막에 합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실렉티드에다가 선택된 목록을 넣어 놓고 마지막에 선택된 목록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합계 계산을 하죠. 이 합계 계산하는 반복문을 도는 부분도 불필요하게 반복문을 도는 for 부분이 있고 반복문 도느라고 시간이 좀 더 불필요하게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택한 항목을 이 목록에다가 넣고 꺼내고 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렇게 저런 요인들이 누적돼서 저렇게 5초로 길고 그렇게 안 하고 실렉트드 없고 그냥 반복문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간단한 계산식으로 더해버리죠. 반복문도 없죠. 그래서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현. 이런 식의 코딩 스타일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익숙해지기는 어려운데 이런 코테 문제, 데이터 처리, 뭐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이 매우 바람직한 그렇지만 난이도는 좀 있는 고급 기법이죠. 아무튼 이 방법에 익숙해지기 바라고 자 이렇게 구현했다면 제 가지치기 이거죠. 지금까지 구현한 썸이 650을 초과했어. 그러면 초과 컷. 간단하죠. 초과 컷. 그 다음 미만 컷. 미만 컷을 하려면은 맥스를 알아야 돼요. 이 맥스가 뭐냐면 여기 이 주어진 숫자들 중에 최대값이 맥스예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자바도 뭐 두 줄이면 되죠.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밸류 각각에 대해서 맥스. 뭐 이 구현도 뭐 그리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게 이렇게 맥스. 이 목록에 들어있는 숫자 중에 최대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좀 더 간결하죠. 이게 이 문법의 그 전기연산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인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이게 뭐냐면 점점점
이 리스트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여기에 전개해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즉 요거 두 줄하고 이거 한 줄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전개해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바의 이 math.max는 파라메타가 여러 개여도 돼요. 그 중에 최대값을 하나 찾아주죠. 자바에도 똑같이 math의 max가 있는데 자바는 파라메타가 두 개뿐이죠. 여러 개면 안 되죠. 아무튼 오케이. 되돌아와서 그렇게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최대값을 찾는데 그게 48이죠. 48이 제일 크지. 48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미만 컷이에요. 미만 컷. 뭐냐면 이 계산식 중에서 그렇게 찾은 맥스, 그 목록에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 최대값, 선택 가능한 항목의 최대값 맥스. 그 다음에 n-인덱스가 앞으로 더 선택해야 할 항목들의 개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덱스가 뭐냐면 위에 그림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서 인덱스가 0이죠. 선택할 게 5개 남았어. A, B, C, D, E. 여기는 인덱스가 1이죠. 그러면 선택할 게 3개 남았어요. B, C, D, E.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는 인덱스가 0, 1, 2, 3이죠. 그러면 그 아래로 선택할 게 2개 남았어요. D하고 E. 그리고 여기는 인덱스가 5죠. 선택할 게 안 남았어. 5개 중에 5개를 다 선택했으니까. depth 5에서는 n이 5인데 5개. depth가 5면 선택할 게 없어요. 그리고 depth가 0에서는 5개가 다 남은 거고. 그래서 앞으로 몇 개 남았느냐? 계산식이 이거예요. n-인덱스. 인덱스가 0이면 n개 다 남았고 인덱스가 n이면 선택할 게 없고 다 끝난 거고 리프 노드고 n-n이 0이니까 앞으로 남은 거의 개수 곱하기 선택 가능한 거의 최대값.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걸 다 선택해도 이 맥스를 넘을 수가 없죠. 요 맥스 곱하기 n-이 값을 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썸은 지금까지 선택한 거. 자, 지금까지 선택한 거 플러스 앞으로 남은 걸 다 선택했을 때의 최대값. 이걸 더해도 650이 안 된다. 그럼 650이 더 선택 하나마나 650이 될 수 없다는 얘기.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더 선택하는 거 또 할 필요가 없지. 미만 컷. 더 선택해봤자 650이 안 되는데. 그쵸? 650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 아래로 더 선택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 미만 컷이죠. 자, 이렇게 초과 컷, 미만 컷. 자바도 마찬가지고 뭐 똑같죠. 성능 측정. 이렇게 0.1초. 아까 5초대였죠. 5초대가 0.1초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지. 50배 차이지. 자, 그래서 앞에서 요약해서 말했죠. 백트래킹 코테 문제에서 재교출로 구현해야 되는 어떤 백트래킹, 그걸로 뭐 부분집합, 뭐 조합, 순열 뭐 이런 백트래킹, 재교출 구현해서 성능 문제에 걸렸다. 그러면 가지치기야. 이거 말고는 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바도 0. 몇 초로 줄긴 하는데 자바가 0.6초. 아까 말했듯이 그 간단한 작업일수록 자바가 불리해. 작업이 길수록 자바가 유리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 100kg짜리 냉장고를 그 앞동에 길 건너 전달해 준다. 이걸 10톤 트럭으로 하면 10톤 트럭 예열하고 어쩌고 시간이 더 걸리지. 훨씬 더 걸리지. 1톤 트럭으로 금방 갔다 오는 게 빠르지. 그래서 5초짜리 작업은 5.0초, 5.8초 차이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작은 작업은
0.1초, 0.6초로 차이가 더 크죠. 작은 작업일수록 자바가 자바스크립트보다 불리하고 10초, 20초 넘어가서 몇 분 걸리면 자바가 훨씬 빨라요. 그 말은 뭐 한 2톤쯤 되는 짐을 부산까지 날라야 돼. 그건 5톤 트럭이 훨씬 유리하지. 1톤 트럭보다. 1톤 트럭은 2번 왔다 갔다 해야지. 2톤이니까. 즉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죠. 자바는 멀티 스레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버추얼 머신 가동 타임이 오래 걸려요. 대충 0.3, 4초 버추얼 머신 가동 타임이 걸려요. 노드.js는 금방 가동이 되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마치 5톤 트럭처럼 예열을 좀 해야 돼. 바로 시동 걸고 바로 달려나가지 못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은. 좀 더 기술적으로 무슨 가동 타임? 짓 컴파일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를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컴파일을 해. 자바는. 이렇게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약, 가지치기. 자,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시간 차이를 보면. 그 다음 연습 문제. 여기 앞에 기초 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기초 문제, 캠프 준비. 이것은 n이 겨우 15예요. n의 최대값이. 여기 읽어보면. 그러면 부분집합 문제고 읽어보면 문제들 중에 부분집합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n이 15. 최대값이 15. 그러면 2의 15수는 겨우 32,000. 뭐 시간 초과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아주 쉬운 기초적인 부분집합 고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n의 최대값을 뭐 28, 29, 30, 30이다. 28은 좀 애매하니까 실제 고태 문제라면 30이라고 주겠지. 30 이렇게 주어버리면 똑같은 문제인데 갑자기 어려워져요. 가지치기 안 하면 뭐 보나마나 시간 초과야. 그래서 요 문제지만 요 예제 입력으로 일단은 그냥 기초 가지치기 없이 그냥 답만 맞게 구현해서 답만 맞게 구현하면 통과할 거야. 시간 초과 안 나니까. 겨우 이거밖에 안 걸리니까 통과할 거고, 통과한 다음에 요 예제로 돌려봐요. 그러면 몇 초 걸릴 거예요? 느릴 거야. 답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지치기를 구현해 보세요. 1초 이하가 되도록. 그래서 그러면 가지치기까지 구현해야 되는 문제라면 골드 4등급 이상의 난이도 문제죠. 이게 골드 5니까. 가지치기 구현해야 한다면 골드 4, 3 정도. 2등급은 좀 그렇다. 골드 4등급이나 3등급 문제쯤이 되죠. n만 많아져도 어려운 문제가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훈련해 보기 바라고. 이 가지치기도 앞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해요. 얘도 지금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숫자의 합계가 뭐 이상인지 뭐 미만인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드는 걸 찾는 건데, 그래서 뭐 이상 뭐 미만, 그러면 뭐 이상이어야 되는데 남은 항목들을 다 선택해도 그 미만에 못 갈 것 같, 뭐 이상에 못 갈 것 같다. 이게 민과 맥스, 합계가 민과 맥스 사이에 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그 부분집합의 합계가 민하고 맥스 사이여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선택한 거랑 앞으로 선택할 거 다 더해 봤더니 민을 못할 것 같, 민보다 미만이네. 그러면 미만 컷이죠. 혹은 맥스를 초과하네. 그러면 초과 컷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 구현 기법하고 매우 유사하게 미만 컷, 초과 컷 구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시도해 보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조금 다른 방식의 가지치기. 합계가 아니고 개수 가지치기도 있어요. 유사한 문제지만 좀 다른 문제인데,
그 28개의 숫자 집합이 주어졌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28개. 이 부분 집합 중에서 4개 이상 7개 이하를 선택해서 합계를 내고 그 합계들 중에 서로 다른 수가 모두 몇 개냐를 계산하라. 서로 다른 수가 모두 몇 개인지는 이런 그걸 구현하는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set을 이용하는 거예요. set. 그 자바스크립트의 set 객체는 해시 테이블 자료 구조로 구현된 집합 연산 객체고 서로 다른 수들이 몇 개인지 계산할 때 이 set 객체를 이용하면 돼요. 자바에라면은 해시셋이 있죠. 해시셋이나 set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바의 해시셋, 자바스크립트의 set. 이렇게 숫자를 add하면 중복되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숫자들만 add 돼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이즈를 보면 그게 서로 다른 수들의 add된 숫자들 중에서 서로 다른 유니크한 숫자들의 개수가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들을 찾으면 되고, 합계는 앞에서 설명한 누적 합계. 이거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죠. 처음에 누적 합계 0. 그리고 인덱스 항목을 선택했을 때 누적 합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누적 합계.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개수도 중요하죠. 개수가 4개 이상 7개 이하여야 되니까, 자, 합계를 누적해서 계산해 나가듯이 카운트도 누적해서 계산하면 돼요. 처음에 카운트는 0 이고 선택한 경우 재교출할 때 카운트는 선택했으니까 플러스 1이지. 하나 선택했으니까. 하나 더 선택했으니까.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은 그대로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n이면, 즉 리프 노드에 도착한 거죠. depth가 n이면 이게 리프죠. 가장 밑에 depth, 리프 노드. 자, 여기서 카운트가 지금까지 선택한 카운트가 min 이상 max 이하이면 set에 add. 자, 고지고대로 계산한 거고 가지치기 구현 안 한 거죠. 그냥 가지치기 없이 누적 합계, 누적 카운트만 계산한 거고. 이것도 한 2초쯤 걸릴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시간초가 날 확률이 높죠. 2초쯤 걸려요. 아까도 누적 합계 계산만 이렇게만 계산해도 2초였죠. 아까도. 자, 가지치기. 지금까지 선택한 게 맥스 개를 초과했다. 그러면 뭐 초과 컷이죠. 쉽죠. 미만 컷. n- 인덱스가 앞으로 남은 선택할 개수가 n- 인덱스죠. 그림으로 설명했죠. 인덱스를 depth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depth 0에서는 아직 하나도 선택 안 한 게 depth 0. n개 남았죠. 리프 노드면 이 depth가 n이 리프 노드죠. n-n 0. 선택할 게 안 남은 게 리프죠. 인덱스가 n이면 n-n 0. 인덱스를 depth라고 생각하면 되죠. 리프 노드고 선택할 게 안 남았어요. 그래서 n- 인덱스. 앞으로 선택 가능한 남은 것들. 플러스 카운트. 이미 선택한 것들. 이 합계가 min 이하야.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들 다 선택해도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 민까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뭐 해보나 마나지. 미만 컷이죠. 그래서 초과 컷, 미만 컷. 그리고 초과 컷, 미만 컷에 안 걸렸고 리프 노드에 도착했다. 부분 집합 하나 완성된 거죠. 그러면 초과 컷, 미만 컷에 안 걸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 카운트가 min 이상, max 이하인지 검색하는 if문이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 카운트가 min 이상, max 이하인지 검사해야 됐지. 왜냐면 min보다 작을 수도 있고 max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카운트가 여기까지 왔으면
민 미만일 수도 없고 맥스 초과했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민 미만했거나 맥스 초과했으면 여기서 다 컷 당했어. 컷 당했기 때문에 컷 안 당했으면 민 이상 맥스 이하예요. 민 이상 맥스 이하인지 또 검사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바로 그냥 애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역시 0.1초대로 바로 내려가 버리죠. 10배 이상 줄어들죠. 역시 10배 이상 빨라졌으니까. 10배 이상 빨라진다는 게 뭐 알고리즘 개선 말고는 효율적인 코딩, 뭐 언어를 바꿔 아무리 그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가 C보다 느리다고 해도 뭐 10배 이상 느린가? 안 그래요. 그 정도로 들리지는 않아. 10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언어를 바꾼다든지 뭐 코딩을 엄청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10배, 20배 차이가 안 나요. 10배,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이런 알고리즘 개선뿐이야. 그래서 백트래킹해서 아까는 5초가 0.1초대로 줄었죠. 그래서 한 40배 가까이 빨라졌죠. 지금도 10배 이상 빨라졌고 이게 알고리즘 개선의 효과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유고. 오케이. 뭐 초과 컷 미만 컷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도 그림으로 좀 잠깐 보자면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2개 이하를 선택하는 문제라면 3개를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3개를 넘는 것 초과 컷. 앞에서 초과 컷 구현했죠. 그러면 이 연두색 노드에 도착하는 순간 카운트가 맥스를 넘었기 때문에 그냥 리턴 컷이 돼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아예 실행이 안 돼요. 연두색 부분에서 바로 리턴해 버리니까. 그리고 이 추리는 n이 겨우 5밖에 안 돼. 그래서 컷되는 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n이 한 20쯤 되면 n이 20이면 리프 노드의 개수가 2의 n승계야. 2의 20승이면 얼마야? 100만 개네? 100만 개의 리프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컷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아무튼 그렇고 미만 컷.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3개 이상 선택한다. 그러면 2개 이하부터는 미만 컷이죠. 그럼 여기서도 이 색깔 칠한 부분들이 미만 컷이 되고 이 연두색 부분에서 리턴해 버려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아예 탐색이 안 돼요. 뭐 초과 컷 미만 컷은 이해하기 쉬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개수 컷에서 남은 게 더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초과 컷 미만 컷 말고 이 맥스 컷이 있어요. 이건 좀 그림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지 코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림으로 봅시다. 이게 아까 그 봤듯이 3개 이상을 컷해라. 2개 이하만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이 다 컷되는 부분이에요.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다 3개 이상이지.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들은 다 컷이 돼요. 아까 초과 컷. 자 그런데 이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컷 아니야. 컷은 아닌데 여기서 연두색으로 칠한 노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맥스 컷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맥스 컷을 안 한 초과 컷 미만 컷만 구현한 이 구현에서 저 선택한 카운트가 맥스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 n이 아니야. 아직 depth 5까지 못 갔어요. 여기서는 depth가 28인데 그냥 depth 5라고 합시다. depth 5까지 못 갔어요. depth가 한 2나 3쯤에서 벌써 카운트가 맥스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n이 5라고 합시다. 5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림에서는 depth가 5니까 n이 5 depth가 5라고 합시다. 아직 depth 5까지도 가기 전에 중간에 여기서
맥스가 두 개인데 이미 두 개를 선택해 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러면 아직은 인덱스가 5가 아니니까 이건 false고 내려와서, 자, 여기서 하나 더 선택하는 건 카운트가 이미 맥스 2인데 3이 되면 호출하자마자 컷돼서 바로 나와버리겠죠. 그러면 이걸 호출해요. 선택하지 않고 재규호출. 그리고 또 선택하지 않고 재규호출했는데 거기서도 아직 그 카운트가 2니까 여기 안 걸리고 아직 리프 노드까지 못 갔고, 그래서 이것도 false고, 여기는 초과 컷에 걸려서 못 가고 다시 선택하지 않고 재규호출을 또 해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리프 노드에 갈 때까지.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 도착했어요. 벌써 맥스개 한 개나 두 개를 선택, 5개 중에서 민이 한 개, 맥스가 두 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미 맥스 두 개를 선택했어.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컷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depth가 0, 1, 2죠. 인덱스가 2예요. 그리고 리프 노드는 인덱스가 2, 3, 4, 5, n이 5야. 그러면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이 없다고 칩시다. 없으면 이게 true가 아니야.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재규호출. 그래서 인덱스가 2, 3, 4, 5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재규호출해서 인덱스가 5가 되면 true가 돼서 set에 add하고 return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여기에 못 걸려. 이 연두색 부분이 없으면 여기에 걸릴 때까지 재규호출해서 여기까지 가요. 리프 노드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리프 노드에서 답 처리를 하니까. 자, 이게 없으면, 이 부분이 없으면 지우자. 이 맥스 컷이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리프 노드에 도착해야 답 처리를 해. 그래서 하늘색 리프 노드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미 두 개를 맥스를 선택했으니까 노란색 부분은 다 초과 컷 당하고, 선택하지 않고 재규호출 3번 더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선택하지 않고 재규호출을 3번 더해서 리프 노드에 도착하면 true가 되고, 답을 썸을 set에 add하고 return해서 쭉쭉쭉쭉 리턴하게 돼요. 시간 낭비지. 결국은 선택 안 할 건데 이거 왜 해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이걸 넣어줬어요. 이미 맥스 개를 선택했다면, 즉 여기 연두색 노드에 도착했다면 선택하지 않고 재규호출을 왜 몇 번 더해? 선택 안 할 건데. 리프 노드 가봤자 똑같이 AB인데 여기서 바로 AB 셋에 add하고 리턴해버리지 굳이 여기까지 가서 add할 이유는 또 뭐야? 더군다나 이건 n이 depth가 5밖에 안 되니까 3번 재교출하면 여기 리프까지 가지만 n이 28이면 한참 뭐 10대 번 재교출 더해야 될 수도 있죠. 10대 번 재교출을 왜 해? 어차피 맥스를 선택했다면 이건 초과컷 당하니까 다 초과컷 당하죠. 선택을 더하는 것. 선택 안 하고 재교출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선택 안 하고 재교출. 선택 안 하고 재교출이면 썸이나 CNT나 똑같은데. 왜 리프 노드 갈 때까지 내려가고 재교출 계속해서 결국은 리프 노드까지 가서 왜 여기다 애드해? 그냥 여기서 바로 애드하고 리턴해 버리는 거나 똑같지. 자, 이게 맥스 컷. 초과 컷, 미만 컷, 맥스 컷은 내가 내 맘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 알고리즘 용어로는 가지치기 프루닝, 그것만 알고리즘 용어예요. 그다음에 초과 컷, 미만 컷, 맥스 컷, 이것은 지금 이승진이 내 맘대로 붙인 이름이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붙인 이름이고, 여러분이 뭐 기술 면접 같은 데에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고리즘 분야에 있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가지치기, 프루닝 요 얘기만 해야 돼요. 아무튼 왜 맥스컷을 해야 되는지 이해되죠? 여기서 이 연두색 노드에서 하늘색 노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자, 이게 개수 가지치기, 카운트 가지고 가지치기의 맥스 컷, 초과 컷, 미만 컷, 맥스 컷. 이렇게 세 개를 다 하면 돼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이건 뭐 컷이 아니고 리프 노드에 도착했는지 보는 거고. 오케이. 그럼 뭐 당연히 수행 시간은 0.1초 대고. 그래서 가지치기 개념이 좀 더 부분집합 찾기보다 좀 더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게 골드 뭐 4등급, 3등급, 뭐 2등급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테 문제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나 보통 코테 문제 풀면 여러분이 입사할 때 코테 문제 보통 한 4, 5개, 5개 정도 주어지는데 그 마지막 어려운 2문제쯤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오케이. 코테 문제. 이렇게 이거 개수컷 문제고 앞에서 설명한 개수컷 개념 그대로예요. 초과컷, 미만컷, 맥스컷 하면 되는 문제예요. 초과컷, 미만컷, 맥스컷 하면은 1초 이하로 풀 수 있을 거예요. 0. 몇 초로. 근데 희한하게 이게 실버 2등급이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냥 부분집합 탐색만 해도 골드 등급인데, 그쵸. 아까 기초 문제에서 얘가 골드 등급이고, 아까 걔가 실버 2 등급인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냥 평범한 컷할 필요도 없고 평범하게 부분집합 찾아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골드 등급인데 얘는 평범하게 부분집합 찾고 끝이 아니고 컷을 하지 않으면 시간 초과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얘가 왜 실버야? 실버 말이 안 돼요. 이게 푼 사람이 400명밖에 안 돼. 이게 내가 알기로 이 등급 평가가 누가 뭐 알고리즘 고수 뭐 학자가 있어서 이건 실버 등급이야, 이건 골드 등급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푸는 사람들이 어떻게 푸는가 그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시간 집계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책에 나온다던가 그런 문제는 그 책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그 정답을 돌려보지 그러면 등급이 내려가요. 아무튼 맞힌 사람이 400명밖에 없고 이 400명이 뭐 당연히 좀 코딩 이 코테 문제 잘 푸는 사람들이 풀어봤겠지. 그래서 쉽게 풀어봤나 봐요. 쉽게 풀었나 봐. 그래서 너무 맞힌 사람이 별로 몇 명 안 되는 문제는 이렇게 등급이 이상할 수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뭐 말이 안 돼요. 아까 그 기초 문제에 비해서 그게 골드 5인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데 얘가 왜 아까 그게 골드 5니까 이건 골드 4 이상이지. 실버 2 이거 말이 안 돼요. 골드 4 등급 이상의 문제예요. 도전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요 계산식에 놀라지 마요. 이거 썸이잖아. 합계내라는 얘기고, 이거 K로 나누라는 얘기인데 K가 카운트야. 합계 내서 K로 나눠라. 합계를 카운트로 나누면 뭐야? 평균내라는 얘기예요. 평균내라는 얘기고, 이게 절대값이 아니고 이게 막대기면 절대값인데 이 막대기 끝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플로어, 소수점 아래 버리라는 얘기예요. 막대기가 밑에 여기 니은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대기 끝에 이쪽 밑분에 짧은 요 휘어진 게 있으면 소수점 아래 버려버려라. 플로우고, 반대로 이 막대기가 위에만 하나 딱 있으면 이건 seal, 올림해라. 내림해라, 올림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대기만 있으면 절대값이죠. 이게 절대값. 이게 막대기만 있는 건 절대값. 그리고 막대기 밑에 꼬랑지가 조그맣게 있는 건 이건 내림. 소수점 아래 버리라는 내림.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만 짤막하게 있으면 이건 올림. 그 math.seal, math.flow가 내림이고 math.seal이 올림이죠. 자, 평균 내서 내림하란 얘기예요. 이거 지금 놀라지 마요. 간단한 계산이야. 말만 길어. 오케이. 꼭 컷 문제. 이게 실버 2가 아니라 골드 4 등급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니까 도전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부분집합 문제들이었고, 다음 주는 순열 조합 응용 문제들인데, 순열 조합 응용 문제들 중에서 컷 해야 되는, 가지치기 해야 되는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그쪽에 더 많아요. 오케이.